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금, 지금 사도 되는가?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제는 끝물 아니냐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금이 진짜 위험한 자산이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했던 시기는 늘 비싸 보이는데도 계속 오르던 구간이 아니라 아직 싸다고 모두가 안심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과거 금의 장기 상승 국면을 살펴보면 패턴은 명확합니다. 비교적 약한 사이클에서는 7바의 수준에서 멈췄고 가장 강력했던 1970년대에는 무려 26배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현재 금 가격은 출발점 대비 약 3배에서 많아야 4배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중반을 막 지난 단계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같은 성격인가?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번 금 상승장은 1970년대보다 결코 작지 않으며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금 가격 자체가 아니라 금을 둘러싼 통화 시스템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금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을 사려면 직접 금은방에 가야 했고 국가 간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ETF, 금 통장, 거래소, 모바일 앱까지. 금 투자 접근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수요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의 양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실물 금의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가격에 압도적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투자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금은 다시 진짜 돈의 역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이 비싸다라는 질문은 본질을 벗어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끝났는가입니다. 만약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금의 상승 역시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 상승의 초입이 아니라 본격적인 중반 국면에 진입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금 가격을 이해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보다 먼저 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금 시장에서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쉬지 않고 우상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금 투자 붐이 아니라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국가 단위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는 절대적인 기축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러 비중은 이미 50% 초반까지 내려왔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이 변화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달러 보유 자체가 리스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나 달러를 들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면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거나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 사례를 통해 전 세계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친미 국가라서 괜찮다는 믿음도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입니다. 달러는 결국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반면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실물금은 어느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으로도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되 ETF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물금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폴란드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톤 이상, 최근에는 150톤까지 금 매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연간 순매 수량이 200톤에서 300톤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국가가 이 정도를 사들이는 것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금이 오른다는 판단 이전에 달럼 안으로는 국가 안전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흐름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외환보유 전략은 몇 달, 몇 년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단위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는 가격을 흔들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매수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실물금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수요는 줄지 않는데 공급 가능한 물량이 사라지는 구조. 이것이 지금 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상승을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동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실물 금인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목적이 단순한 자산 다변화라면 ETF나 선물 혹은 금 관련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도 없고 유동성도 뛰어나며 회계 처리도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물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금 시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금의 대부분은 실제 금이 아닙니다. ETF, 선물, 스왑, 파생상품 등 이른바 종이금의 규모는 실물금에 비해 약 100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예금 전액을 동시에 인출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어느 순간 금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종이금 시장은 순식간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상품이 아닌 직접 만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실물금을 선택합니다. 이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자산을 확보하려는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실물금을 사서 자국 금고로 옮기는 순간 그 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유통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들이 금을 시장에 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각국은 금을 회수하고 해외에 보관하던 금마저 자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금 가격에 구조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급 가능한 실물, 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동일한 수요만 유지되더라도 가격은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 가격의 상승은 단순한 이벤트성 급등이 아니라 바닥에서 힘이 쌓이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TF, 로도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실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실물을 고집하는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사라지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약속, 시스템의 유지, 결제망의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산은 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뢰를 전제로 한 금융자산에서 존재 자체로 가치가 증명되는 자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금 가격의 방향 역시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 가격을 다시 눌러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 차례 금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일정 기간 동안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거에 가능했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미국이 금 가격을 억제하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실물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보유금을 대량으로 매도해 가격을 눌렀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 전략을 더 체계화해 런던 골드풀이라는 공동 방어 체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금을 함께 모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을 풀면 당장은 가격이 눌리지만 그만큼 국가의 금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1960년대 후반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이 게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금 인출에 나서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금 가격 억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통화 시스템 자체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전략을 바꿉니다. 실물금 대신 선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종이 계약을 대량으로 공급해 실물 수요를 흡수하고 증거금 인상이나 공매도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한 종이금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종이 계약이 아니라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선물 시장에서 아무리 계약을 찍어내도 실물금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각국이 해외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흐름은 과거의 가격 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금을 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합니다. 금은 있지만 즉시 인도 가능한 금은 제한적이다라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물 시장을 통한 가격 통제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 시장은 과거와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을 풀어 가격을 누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물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위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른바 대형 금광 발견 뉴스입니다. 사우디에서 수천조 원 규모의 금광이 나왔다. 중국에서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뉴스들은 금 시장의 본질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금이라는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 탄력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금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금광이 실제 생산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탐사, 인허가, 환경평가, 자본 조달, 인프라 구축 등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금광 업계가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금 가격이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대형 금광 기업들은 신규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배당과 비용 절감을 요구했고 경영진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장에 투입될 준비가 된 신규 금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제 흔히 언급되는 초대형 금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수천조 원 규모의 금광은 대부분 이론적 매장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지질 조사 단계에서 금이 얇게 분산돼 있는 형태를 발견하면 전체 면적을 곱해 막대한 규모로 추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 채굴이 가능한 금광은 금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중돼 있어야 합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응집되는 성질이 강해 있는 곳에 몰려있고 없는 곳에는 아예 없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스프레이처럼 넓게 퍼져 있는 금은 대형 금광일 가능성은 있어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금광이 시장에 의미 있는 공급을 제공하려면 오히려 높은 금 가격이 전제 조건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개발 중인 신규 금광들의 생산 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9년부터 2030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요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묶여 있고 이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 시장에서 공급은 가격을 억제하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지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이 긴 공급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금 시장을 바라보는데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 상승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이클과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금은 단기 이벤트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변화라는 장기 사이클 속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의 대세 상승은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1930년대와 197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과 함께 근본위제가 붕괴되며 통화 가치가 재조정되던 시기였고 1970년대는 닉슨 쇼크 이후 달러가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화폐 시스템이 다시 한번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돈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저는 1970년대보다 오히려 1930년대와 더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가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주로 기업과 금융권의 부채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국가 부채 자체가 시스템의 중심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 상승의 속도보다 상승폭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 가격은 사이클 초반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중반 이후부터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출발점 대비 약 3에서 4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명백히 중반 국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의 장기 사이클에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구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시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 표면화되기 전 안심 속에 레버리지가 쌓이던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참여자 규모입니다.
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금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ETF, 모바일 거래, 연금 계좌까지 포함하면 금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수요 기반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물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시장을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국면은 가격이 끝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재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에 가깝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의 역할과 가격 역시 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의 구조적 상승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실제 행동 단계에서는 망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투자인지 아니면 보험인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을 보유하고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우선 금을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 자산으로만 접근한다면 변동성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 가격도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 달러, 단기 자금 흐름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금을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으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매입 타이밍이 아니라 보유 구조입니다. 금의 본질적 역할은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작동하는 보험입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이런 자산을 다른 금융자산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험을 들고 나서 이번 달에 수익이 안 났다고 실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물과 금융상품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ETF, 나금 통장은 유동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 자산들은 여전히 시스템 안에 존재합니다. 거래소, 은행, 결제망, 규제라는 전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면 실물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결제가 가능하고 누군가의 약속이나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가는 가장 먼저 금융 흐름을 통제합니다. 은행 영업 중단, 외환 거래 제한, 자본 이동 규제가 뒤따릅니다. 이때 가장 취약한 자산이 금융 상품입니다. 반면 실물금은 통제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장기 자산가도 결국 실물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실물금으로만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입니다. 유동성을 위한 금, 시스템 보험으로서의 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금융 상품으로, 일부는 실물로 가져가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비중입니다. 지금처럼 통화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보험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을 비싸다, 싸다 로만 판단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금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방어 자산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중앙은행이 실물을 고집하는지, 왜 과거와 다른 국면인지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자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재편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을 단기 가격 변동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이해한다면 금은 전혀 다른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화폐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 금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바로 그 신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느냐, 달러가 붕괴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 국가가 유지되면서도 화폐 시스템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완전히 다른 화폐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망이 아니라 통화의 규칙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재평가되는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설령 미래의 금이 아닌 다른 자산이 화폐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금본위제가 끝났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화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은 가장 큰 폭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준 자산이 무엇이든 간에 기존 화폐의 가치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움직임은 명확합니다. 현금과 채권의 실질 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 자금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에너지, 일부 실물 기반 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의 출발점에 금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상승을 단기적인 투기 국면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가격의 고점 여부를 따질 단계라기보다는 금이 다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할 단계에 가깝습니다. 금은 여전히 시스템 밖에서 존재하는 자산이며 그 특성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분명해집니다. 결국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에 베팅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현재의 금융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금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금이 맞는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금과 비트코인을 대립 구도로서 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현실을 단순화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전환기에 어떤 자산들이 재평가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진짜로 새로운 본위 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범지구적 합의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미 금을 대규모로 사들여 왔고 외환 보유 전략을 수십 년 단위로 설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간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중국, 유럽, 중동, 신흥국들이 박수치며 따라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화폐 시스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권력, 그리고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점해 금을 대체하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가설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큰 혼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설령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 올라선다 해도 금 가격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시스템이 전환될 때 핵심은 새 기준 자산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기존 화폐가 쌓은 신용과 부채가 어떤 비율로 재평가되는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현금과 채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실물 자산은 대부분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도 금본위제가 끝났는데 금은 오히려 26배 폭등했습니다. 통화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금의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환 과정이 금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통화 시스템 전환기의 승자는 대체로 현금과 채권이 아니라 실물 자산과 실물 기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금과 은,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설령 새로운 담보 역할을 얻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가치 재조정은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금의 역할을 제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실물을 회수하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금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변수일 수 있지만 금은 구조에 가깝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핵심은 비트코인이냐 금이냐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자산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분산의 중심축에서 금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논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 현재의 금 상승은 단순한 가격 사이클이 아니라 자산 질서 재편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금은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 시스템은 언제 안정되는가입니다. 금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 이 모든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금의 역할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의 대세 상승은 언제나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본격화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소수만 움직이고 중반에는 논쟁이 격화되며 후반에는 이건 너무 간 것 아니냐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가 끝나기 전까지 금은 늘 기존 상식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클의 중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금을 단기 수익의 관점으로만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을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 즉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으로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금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보유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베팅하는 쪽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통화 발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실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금의 우호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금 가격도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지금의 금은 투기적 열기보다 구조적 수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특정 가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를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자산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위기를 통과해 온 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금이 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금 가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금융 질서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깨지지 않는 한 금이 맡고 있는 역할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